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입니다. 오히려 이제 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만기일이 지난 오늘 물론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 영향이기도 하지만 양 시장 모두 하락폭이 조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어제 만기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을 하면 안 되는 네. 날이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메이저들의 의도가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제는 그냥 평탄하게 지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일 없이. 근데 어제 좀 재밌었던 게 대형주들 위주로 이 동시호가 때 조금 이제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를 좀 프리미엄을 좀 얹혀서 좀 땡기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선물을 만기를 딱 잡아 결제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정확한 이제 미결제 이런 부분들 이제 롤오버가 됐지.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2조 넘게 했던 물량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아직은 그렇게 결제한 약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그래서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은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가 조금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주 이제 FMC 이제 13일에서 15일일 겁니다. 이때인데 이때 이제 뭐 테이퍼링 이슈가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테이퍼링 이슈 이후에 과연 얼마나 빠른 1차 금리 인상기가 도달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를 조금 앞둔 상황에서 당분간은 좀 눈치 보기 장세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관련돼서 오늘 사실 특징적인 종목들이 없습니다. 뭐 보안주, 뭐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뭐 베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지만은 상대적으로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등락 비율에서 지금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별로 빠지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은 좀 평탄한 금요일을 좀 맞이하는 오전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워낙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앞둔 경계감 내지는 변동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그 투자 네. 식스팩에서 그 매니저님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장하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징하다로 봤다고.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가요? 오해할 뻔했는데 아. 장하다 신광섭이었습니다. 예. 네. 장하다 신강섭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은 한 2주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법칙이 생겼습니다. 진짜. 신광섭 매니저의 PT 종목은 2주 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가긴 간다. 이거잖아요. 예. 이런 자신감 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 고침 그리고 그 안에서 PT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안주인데 뭐 저희들도 이거 한번 다뤘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신광섭 매니저가 또 다뤘었던 것 같고. 이것도 2주 전 아닙니까? 2주 전이네요. 네. 2주 전에서 이제 와서 이제 잠에서 깨어났는데 보안주가 길게 보면 사실 보안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긴 했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뭐 무엇이 될 건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왜 지금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보름 전에 이제 PT 종목으로 지니어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보안 ETF도 말씀 같이 좀 맞아요.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커플링이 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뭐 지니어스라는 종목도 이제 신고가 나오는 배경들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보안주들이 이제 신고가 근처 또는 신고가를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주요 배경 자체는요. 바로 이제 가상자산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틀 전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의 거래소, 네. 코인 거래소인 비트마트라는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대략적으로 코인 자산이 여러 가지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요. 2,300억 정도에 대한 해킹 사건이 터졌는데 실제로 그 거래소에서의 실제 피해 금액은 1,700억 정도였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다시 또 주목하는 계기가 됐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뭔가 리스크, 그러니까 뭐 그 시중 주요 은행들이죠, 뭐 엔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해킹 사건들,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식이 나올 때마다 보안주들이 좀 들썩들썩 움직이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좀 가상자산에 또 NFT까지 조금 집중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NFT 또 해킹 관련된 또 사건들도 몇
차례 조금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NFT가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복사가 안 돼야 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게 뭐 해킹을 통해서 복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복사가 된 NFT가 또 하나다가 또 탄생을 하면서 또 주목이 되면서 이 사이버 관련된 공격의 우려감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휴전 국가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 테러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들이 조금은 오늘의 그 보안주들을 조금 상승으로 만든 주요 배경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NFT가 그게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해킹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거를 복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복제가 안 돼야 복제가 되거든요. 안 돼야 돼요. 예, 근데 결국 그게 해킹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뭐든지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네.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보안이 이제 갖다 네. 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뭐 거의 누구나 그 블록체인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 같은 거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신뢰도나 이런 게 다 네. 쌓여간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방법은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또 네. 해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보안주가 지금씩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끝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기폭제가 돼서 크게 보면 바닥을 돌면서 네. 계속 끌고 갈 만한 건지 이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끌고 가는 쪽은 아니라고 좀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단발적인 테마성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2주 전에 분명히 강조됐던 부분들이 게임주를 뭔가 쫓아가는 전략보다 게임주가 워낙 가속을 좀 많이 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네. 위메이드라든지 뭐 게임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와 관련돼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보안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실은 뭔가 지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7월에서 9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주도 섹터였어요. 근데 9월이나 10월 이제 시장이 본격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 게임주로 약간 좀 한 달 정도 변모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12월을 바라봤을 때 워낙 지금 불확실성들이 너무 상당하게 많으니까 빠르게 뭔가 자금 회전이 돌면서 순환매가 도는 그 순환매 안에서 이제 보안 관련주가 뭐 최근에 조금 며칠 동안 좋았다. 근데 하지만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사실 뭐 바닥 통과, 기술적 반등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만 여러분들이 재료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뭐 테마성이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네. 이제 모바일화가 내년부터 된다고 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더 모멘텀을 가져가서 이쪽 보안주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보안주들이 이제 작년에도 한번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 좀 이제 주도 테마주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 코인 거래소가 해킹 사건이 좀 나오면서 네. 그때 한참 좀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할 거 하나 좀 지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이 좀 선행을 하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팔로알토 네트워크 ETF죠. 이 사이버 관련된 이 보안 ETF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2주 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꺾였지 않습니까? 꺾였다가 그렇죠. 지금 리바운딩이 신고가 근처에서 조금은 오늘 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 꺾였어요. 꺾였는데 중요한 게 조금 저는 이 팔로알토 ETF 자체가 신고가를 넘어가기는 다소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리바운딩 나왔다가 다시 꺾이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보안주들도 같이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모멘텀들은 뭔가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뭐 그 가상자산이 뭔가 이런 뭐 뉴스가 나오면서 예. 뭔가 해킹이 됐다. NFT도 마찬가지로 뭔가 복사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면 뭐 한 차례 정도 솟구치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도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 팔로알토 ETF가 신고가 가면은 그때는 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꺾이는 추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부터는 주의를 요망하는 바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주도주가 명확한 주도주가 없다 부재하고 보니까 있는 상황이다 순환매식의 테마성 어떤 이벤트들 뭐 관련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안 ETF가 만약 신고가를 간다면 다시 한번 볼 만한 거지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보안주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들어갈 장은 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민감이라는 주제로 나눠볼 텐데 사실 이제 경기 민감이라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길게 끌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주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괜찮았었던 게 중국이 드디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서 은행들로 하여금 뭐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스탠스로 봤었는데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또 다음 주부터 또 긴축의 아이디어가 나오다 보니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긴축하는데 중국은 완화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테이퍼링 그 관련된 부분인데 테이퍼링이 이제 그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그 유동성 증가율이 현금 유동성 증가율이 네. 올해 12%로 잡혀 있었는데 만약에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빠르게 강도가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유동성 증가율이 4% 미만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이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테이퍼링 이슈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다음 주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코멘트를 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2년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은 이거 제가 판단할 때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이 도달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정도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테이퍼링이 사실 우리한테 그 내년 통화 정책, 그러니까 2, 3년 뒤의 통화 정책, 미국이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머징 마켓으로서 뭔가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이 강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시일 내로 1차 금리 인상 기간으로 들어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앵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네. CME 이제 페드와치라는 걸 보니까 한 4월이나 5월쯤에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테이퍼링 자체도 다음 주에 지금 현재 11월, 12월 테이퍼링은 150억 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원래 1,200억 달러씩 사주다가 월 한 1,050억 달러 정도를 사주고 있는 구간이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1월부터는 300억 달러로 늘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내년 1분기게 되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즉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게 이제 플랫해집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그랬을 때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3월에 끝난다 그러면 빠르면 4월에 올릴 수 있고 아니면 5월에 올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시선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말로 워낙 비아냥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럼 인플레 일시적이지 않으니까 그 관리할게라고 한 사람이 한 분이 다음 주에 아니야 조금 늦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내가 인플레만큼은 진짜 때려 죽기에 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겠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은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어쩌면 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중국이 지준율을 내린 게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드디어 중국이 돈을 푼다, 경기를 부양한다. 맞아요. 그렇게 뭐 해석이 어떻게 되는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많이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중국은 덜 풀었어요. 생각보다 덜 풀었고 일시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코로나 처음에 팬데믹 나왔을 때 제 기억 당시에 그때 중국이 연휴 때문에 휴장이어가지고 그리고 개파락이만 많이 해서 10% 한번 발생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대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이 완화를 정책을 안 했었어요. 오히려 조금 가둬놓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돈이 풀린 상황에서 중국만 혼자 문을 딱 닫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 현상들이 가속했던 영향들이 또 여기에서 좀 포착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지준율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의 뭐 시진핑 국가주석도 있고 주변에 또 유능하신 참모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여기도 뭐 똑똑하신 분 워낙 많다 보니 고위 관리직 중에서도. 근데 이제 인플레 영향도 있지만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멋진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모습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기초통화국이다 보니까 또 위안화 달러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안화에 대한 이 평가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잡아줘야 되겠죠. 뭔가 잡아줘야 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굉장히 아까 웃으면서 웃었던 이유가 비율을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만약에 파우현 준 의장이 이대로 그냥 생각보다 전도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현재 1위가 누굽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가 지금 뭔가 인민들의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위안화 달러 관련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내년 3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연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확정되는까지는 뭔가 좋은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로 지금 조금씩 뭔가 이런 부양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스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은 뭔가 이슈화가 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은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좀 표현해주세요. 미국한테 뭔가 때려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성을 쌓고 있는다. 더 성을 쌓으려고 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또 표현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제 사실 미국장에서는 위안화가 여기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약해졌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헝다가 달러채에 대한 디폴트가 공식화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 더불어서 이제 외화에 대해서는 중국 은행들한테 이제 지급 준비를 더 많이 하라고 한 거는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은행에 대해서 버퍼 여유를 좀 더 갖고 가라라는 것 그쵸,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중국 내부에서 위안 대비 달러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원화는 더 약해질 수가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한국의 원화가 안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버리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이 지준율을 내리는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추세로 잡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지준율을 내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있을 때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 그 기간에서 이제 하필이면 보면은 미국의 어떤 긴축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긴축 사이클이 조금은 좀 잠잠해진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 오히려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 가서 오히려 지금의 이제 지준율이 내렸던 영향이 좀 좋게 올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은 이제 막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미국은 이제 막 긴축하고 중국은 헝다라든지 부동산 개발업체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연쇄도산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준율을 내쳐서 조금은 안정화되는 거지 이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너무 급하게 시장을 좀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를 미국과 이제 중국의 엇갈린 정책적인 횡보에서 단기적으로 투자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만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이랑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그 과도납폭 대형주의
이 뭔가 단기적인 마지막 상승은 아직 남아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래서 중국의 키포인트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헝다도 사실은 좀 재밌는 게 위안화 채권은 잘 갚았어요. 근데 이제 달러채를 안 갚아서 그것 때문에 아마 달러제 관련된 자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버퍼를 좀 유지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네. 한번 드려볼게요. 현대건설도 뭐 고점 대비해서 6월, 7월 달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었죠. 뭐 다운그레이드가 저점 대비해서 한 20% 넘게 빠졌으니까요. 지금 이제 바닥을 돌리는 상승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바로 중국의 이런 단기적인 이 완화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이쪽 그 과대납폭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뭔가 가격 조정이 크게 오는 것보다는 하반 경직으로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 2월, 3월 달이라고 제가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중국 양회 이쪽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뭔가 경제적인 제스처가 어느 정도 빵 하고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제대로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여기서 추세 상승을 완벽하게 돌리는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꼭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단기 상승 파동에서 꼭지에 잡아가지고 한두 달 동안 여기서 고생하신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많이 또 포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뭔가 사실 뭐 항생도 많이 싸고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타국가 대비해서 저렴한 메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과대 납폭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개별적인 이 밸류에이션의 이런 장세가 저는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sek터 가는 것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만 물론 밸류에이션 콜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무 어렵고요. 내년 1, 2월까지 바라보기도 기다리기 너무 어렵고 네. 지금 우리 그래도 네. 조금 버틸 만한 종목이 뭐 있다면은 네. 어떤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 뭐 호텔 신라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좀 안 되더라도 정말 역사적인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CJ CGV입니다. 리오프닝인데 음. 요거는 뭐 워낙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쉽게 통용이 되실 것 같은데 잠깐 차트 한번 보이시죠? 예.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딱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양봉 그리고 있는데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코로나가 뭐 더 크게 뭔가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죠.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도 다 되고 치료제도 완벽한 거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CJ CGV 주가는 아마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시장이 뭔가 더 어렵고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이런 역사적인 저점을 다지는 구간, 이런 종목들을 조금 베팅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싸다고 무조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싼 종목은 또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 뭐 여기서 신고가가 넘어가는 패턴은 어렵겠죠. 역사적인 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하게 싼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본 가격, 본 밸류에이션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저는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CJ CGV, 뭐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관심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네. 네,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신건선 매니저, 제 PT 종목도 오늘 잘 나가잖아요. 또 네. 제가 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궁금하네요. 어제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분이 또 이 종목을 특징주로 얘기하면서 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요 네. 하셨잖아요. 보고 주시죠. 네. 지금 잘 안 돼가지고요. 네. 네. 세 글자입니다. 머큐리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좀 편입하겠습니다. 8,85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편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와이파이 5G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산업 과학기술부에서 제주도 쪽에다가 이 6E라고 하는데 이게 6G가 아니고요. 실제로 5G 와이파이 관련된 기술에서 이 공유기가 이 상용화가 안 돼가지고 6E라는 단계로 조금 레벨업을 해서 쓰는 바로 6E 와이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VR, AR 관련된 부분 제주도에서 지금 이 수목원에다가 현재 가상 VR 존을 만들어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 정책에서도 좀 맞닿은 영향을 좀 있고요. 실제로 머큐리가 과기부랑 또 같이 접촉을 해서 관련된 수주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안 다음으로 생각할 게 바로 저는 이제 통신 장비 이쪽이라고 좀 판단돼서 머큐리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이제 이날 12월 8일 날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 거래량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아래에 좀 터졌는데 그리고 약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절반 정도 터질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 가격을 1,100원 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8,3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보완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와이파이, 머큐리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다음 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프렉스도 또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면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 또 요새 또 신광선 매니저가 메타버스 건드리면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2주 후에 봐야 하나요? 다음 주에 봐야 사랑과 되겠죠. 전쟁처럼?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100원이고요. 손절가 8,300원 보고 있는 머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